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정의는 있다고 믿는 여자입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건 정의는 실현된다는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결코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의 죄를 세월 속에 조용히 사라지게 놔두질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우연과 그 우연이 불러온 통쾌한 끝맺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최악인 사람이었죠. 아주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뻔뻔한 인간이었거든요. 당신 돈 숨겨두는 곳 옮겼더라? 장롱 밑에 돈이 없던데 어디 있어? 빨리 내놔. 그래도 제가 좀 어릴 땐 아빠가 일을 다녔었다는데요. 제가 2돌이 지난 후부턴 아빠는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답니다. 아빠는 작은 노포를 운영하던 엄마가 벌어온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고 여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해요. 속 알맹인 오물처럼 더럽고 추접했지만 아빤 겉모습만은 멀쩡했어요. 당시 180이라는 훤칠한 키에 얼굴도 배우 뺨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좋다고 따르는 여자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엄마가 돈을 주지 않으면 한 번씩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또 아빠는 밖에서 도박을 했던 건지 빚도 많이 지고 다녔어요. 사채까지 손을 대서 2번 정도 사채꾼들이 집에 쳐들어온 적도 있었죠. 엄만 혼자 돈을 벌어 생활비를 대고 아빠의 빚을 갚아주셨답니다. 지금 같은 시대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혼이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렇게 참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손찌검을 해도 돈을 뜯어가도 이혼을 더 두려워하면서요. 그땐 그렇게 유독 이혼한 여성에 대한 잣대가 엄격했던 시절이었죠. 엄만 자신도 자신이지만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들을 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원래 우리 집은요. 여긴 방도 한 개고 냄새도 이상해요. 우리 집으로 다시 가요. 네? 미안하다, 선아야.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 집은 팔게 됐어. 그래도 이 집도 좋아. 집이 좁아지니까 엄마는 선아랑 더 꼭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여기서 엄마랑 둘이 잘 지내보자. 엄마랑 둘이서요? 그럼 아빠는요? 왜 아빠랑 같이 이사 안 왔어요? 아빠는 돈 벌어야 해서 지방으로 가셨어. 거기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신대. 제가 9살 때 엄만 갑자기 절 데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가 있던 작은 월세방이었죠. 엄만 제게 아빠가 어려워진 형편에 드디어 정신 차리고 지방으로 공사장 일을 하러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철이 든 뒤 해주신 말인데 쌓이고 쌓였던 아빠의 빚을 더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벌이가 돼봤자 얼마나 됐겠니? 그걸로 네 아버지 술값에 새 식구 생활비에 어떻게 빚까지 다 갚을 수 있었겠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집을 팔고 이사를 했던 거란다. 네 아버지도 그제야 위기를 깨닫고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던 거지. 훗날 그런 엄마의 말에 아빠도 그래도 미세한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빤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었죠. 그 집은 겨울이면 냉골도 그런 냉골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엔 너무 추운 마음에 엄마에게 울먹이며 물었었어요. 엄마, 아빠 돈 벌어온다고 했잖아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오면 집 안 추울 수 있어요? 당시 새로 동네를 점령했던 깡패들 때문에 엄마의 노포 장사가 많이 방해를 받았을 때라 엄마의 벌이가 더 적었었다더군요. 그래서 당시 저희 집 환경이 더 열악했었던 거죠. 엄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제게 외투란 외툰 다 덮어주곤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사한 1년 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선아야, 아빠가 돌아가셨대.
엄만 벌개진 눈으로 아빠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정신 차렸다던 아빠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길,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셨다던 예전 집처럼 다시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길 고대했건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빤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그대로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요. 엄만 그런 아빠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허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아빠를 보낸 뒤 엄마와 전 계속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 저 양말에 또 구멍 났어요. 하도 꿰매서 이제 양말이 줄어들 지경이라고요. 그냥 새 양말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딱 한 번만 더 꿰매 신자, 어? 깡패들의 자리세를 내란 행포에 엄마는 결국 노포를 젓고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만 그 월급으로 사글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며 절 공부시키셨죠. 어릴 땐 하도 양말을 기어 신어 나중엔 창피해서 친구들 앞에선 신발을 잘 벗지도 못했는데요. 새벽에 제 양말을 꿰매며 소리 죽여 흐느끼시던 엄마를 본 후론 두 번 다시 양말 투정을 하지 못했었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양말은 실감마저 아깝다며 잘 꿰매지도 않으셨는데 철이 들며 점점 그런 엄마의 희생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죄송해 전 갈수록 불평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추워 엄마. 저 오늘은 머리 안 감고 그냥 학교 갈래요. 엄마도 감기 걸리니까 웬만하면 모자 쓰고 가세요. 시간이 흐르며 가난은 완전히 우리의 생활이 됐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만 나오던 그 집에서 엄마 전 최대한 샤워와 머리 감기 횟수를 줄이며 버텼어요. 여전히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오히려 학교가 집보다 더 따뜻해 빨리 학교에 가고 싶을 지경이었죠. 엄만 제게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전 엄마가 초라해지는 것이 싫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이렇게 추울수록 봄이 더 감사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 중에서 저만큼 봄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 앞에선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였답니다. 물론 날이 따뜻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벌레도 많이 나오고 집이 곰팡이 투성이가 되기도 하는 듯 우리의 열악한 날들은 계속됐죠. 그래도 자식인 절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엄마만 있으면 전 충분히 행복했어요. 우와,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에요? 여기 진짜 엄마가 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여기서 평생 살자. 여기 난방도 아주 잘 되고 뜨거운 물도 펑펑 써도 돼. 볕도 잘 들고 한기도 잘 돼서 곰팡이도 안 생길 거고 우글거리던 바퀴벌레도 없을 거야. 전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을 했습니다. 엄만 너무 마음 아파하셨지만 전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엄마는 대출을 받아 드디어 자신의 식당을 차리셨어요. 식당 일을 하며 쌓은 경력과 전에 노포를 하셨던 경험을 살려 자영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엄마의 손맛과 운이 더해져 엄마의 식당은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도 한번 나온 뒤론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죠. 양말 한 켤레 살 돈도 없어 벌벌 떨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엄만 그렇게 번 돈을 모아 제가 26살 땐 무려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전 아빠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우리의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기도 했지만 힘들었던 엄마의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아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어느덧 30대 후반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만나던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죠. 어머님, 사이 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자 좀 사왔는데 밥 먹고 우아하게 티타임 가지시죠. 남편은 직업이 경찰로 아주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살갑기도 얼마나 살가운지
연애 시절부터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듣고 저희 엄마를 정말 존경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또한 어머님 하며 아들처럼 굴던 남편을 많이 예뻐하셨죠. 재열 씨, 나도 재열 씨 부모님 궁금한데 여동생하고도 엄청 친하다며. 나도 재열 씨 가족 만나보고 싶어. 남편이 하도 저희 엄마에게 잘하자 저도 시댁 식구들을 일찍 만나보고 싶었어요. 분명 아주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하다 제게 시댁의 분위기를 솔직히 털어놔 줬어요. 실은 나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 아버진 친아버지인데 친어머닌 5살 때 돌아가셨어. 지금 어머닌 내가 14살 때 아버지랑 재혼하신 새어머니야. 여동생도 지금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고. 정말? 몰랐어. 그리고 실은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 우리 어머니 말투가 좀 세셔. 비꼬는 것도 잘하시고 말을 좀 아무렇게나 내뱉기도 하셔.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중학생 자식 밥 차리기 힘들다느니 수염이 벌써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한 내가 징그럽다느니 하는 말에 처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더군요. 시몬 아기는 없었다지만 남편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듣기엔 그저 무리하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런 시몬은 재혼하자마자 가지게 된 자신의 딸과 남편을 많이 다르게 대하기도 했다고 해요. 날 구박하거나 하신 건 아닌데 내 동생은 자기 친자식 대하듯이 했다면 난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하셨어. 심지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생활하셨는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내 대학 학비 내주는 걸 내심 아까워하기도 하시더라. 그래도 날 키워본 분이고 잘해줬을 때도 있었으니까 자식돌이 하고 살지만 어린 시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많아서 그렇게 어머니랑 가까운 사이는 아니야.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지가 남편을 더 끔찍이 챙겨주셨다고 해요. 또 늦둥이 여동생은 자신의 오빠를 너무 좋아해 어릴 땐 남편 껌딱지였다고도 했죠. 남편은 그런 두 사람의 애정 덕에 시모로 인한 서름을 조금이나마 중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이었기에 남편은 절 선뜻 집에 데리고 가길 망설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뒤엔 남편은 더는 자신의 집에 절 인사시키는 일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전 결혼 인사를 드리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시댁에 방문했어요. 네가 선하로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단다. 어서 오거라. 신발은 대충 벗어도 내가 정리할 테니까. 신우이와 시아버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신우인 반갑다며 귀엽게 폴짝거렸고 시아버진 제 손에 든 외투를 가져가 직접 걸어주는 다정함을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시모는 뒤에 멀찍이 서서 좀 떨떠름한 웃음을 보이며 이러더라고요. 다들 오바는 누가 보면 귀빈이라도 온 줄 알겠네. 반갑다. 나 재열이 애미야. 인사는 해주었지만 남편에게 듣던 대로 듣는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법을 가진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좀 놀란 건 성형을 한 티가 많이 난 얼굴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당시 시모 나이가 딱 60이었는데 관리 또한 많이 받는 편인지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 입술과 볼도 아주 빵빵하시더라고요. 그 덕에 나이보다 5살은 어려 보이셨죠. 또한 남편에게 미리 가정살 듣고 시모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져서인지 시모의 얼굴엔 심술보도 많이 붙어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고기만 굽자니깐 육회공 다 올려놓고 아주 공을 들였네. 평소에 나한테나 이렇게 좀 해보시오. 당신 며느리 될 애가 처음 왔는데 자꾸 분위기 흐릴 거야?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는데 선아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워. 거 당신한테만 맡겨두면
진짜 고기만 떨렁 구울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차린 거야. 선아야, 이것저것 다 차려놨으니까 너 좋아하는 것만 마음껏 골라 먹어도 돼. 저희 여편네 원래 말투가 좀 저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더 놀랐던 건 환영 음식을 시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차리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길 평소엔 시모가 음식을 하지만 한 번씩 시아버지도 식구들에게 밥을 차려주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데 남편의 다정함이 시아버지에게서 왔구나 싶었죠. 시모는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런 시아버지 환대에 시모가 내심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누이 덕에 전 기분 좋게 첫인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식당을 하신다고요? 그럼 안사돈 식당에서 상견례 할 거 그랬습니다. 그럼 돈도 안 들었을 텐데.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예의 없는 소리야. 상견례를 사돈 식당에서 하면 사돈은 어떻게 상견례를 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사돈. 그래도 제 아내가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후 첫 상견례 날 시모는 어김없이 무례하더군요. 시모는 남편의 상견례 비용이 아까웠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무마하셨고 엄만 그런 시아버지가 무안하시지 않도록 화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엄마와 시아버지의 주도로 상견례는 잘 끝이 났지만 그날 남편과 시누인 집으로 돌아가 시모에게 좋지 않은 소리가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상견례를 다녀온 뒤 엄마가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시더군요. 이상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그렇게 낯이 익지? 누가요, 엄마? 네 시어머니 될 뿐 말이야. 혹시 안 사돈 성함이 뭐라고? 최은자 희자요. 최은이?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엄마는 자꾸 시모가 낯이 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모의 이름을 듣자 역시나 모르는 사람인데 착각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엄마의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금의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엄마는 또 시모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엄마 시모는 고향도 살아온 동네도 모두 달랐습니다. 엄마의 고향은 충청도 쪽이었고 시모는 서울뿐이었죠. 게다가 서울에서 살아온 동네도 영딴판이라 엄만 자신의 느낌이 확실한 착각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뒤 남편과 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우린 거의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임신 5주차라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빨리 손주를 보게 된 엄만 이게 웬 경사냐며 폴짝폴짝 뛰셨죠. 아유, 장하다 우리 딸. 알지? 원래 손주 안겨주는 게 최고 효도인 거. 이서방, 자네가 아주 우리 집 복덩일세. 엄만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잘했던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남편은 결혼 후 저희 엄마에게 더욱 잘했거든요. 저 모르게 엄마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라고 오기도 하고 평일 휴무일엔 엄마 식당에 찾아가 일손을 거들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회사를 다니며 임신 초기를 보내던 제게 지극정성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전 남편과 사이가 좋던 시누이와도 정말 잘 지냈답니다. 성격이 너무 착하고 순해 진짜 제 여동생 삼고 싶더라고요. 오빠를 보고 싶어하는 시누이를 위해 집에도 자주 초대했더니 시누이도 남편도 많이 고마워했죠. 시아버지 또한 뵐수록 좋은 분이었습니다. 첫 생일을 함께 보내자고 부르시기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첫인사 때처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더군요. 미역국, 오리고기, 샐러드, 무쌈 등등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생일상도 매년 직접 차려줬다. 생일마다 부르면 부담스러워할 테니 며느리 첫 생일상이라도 이렇게 차려주고 싶었단다. 연애 시절 시누의 미역국은 시모가 챙겨주지 않았던 자신의 미역국은 시아버지가 만들어주셨다는 남편의 말이 생각나더군요. 시아버진 며느리인 저도 남편처럼 아껴주셨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모는 옆에서 빈정거리는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거 생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당신도 유난이요. 선아 너 시집 한번 잘 왔구나. 생일이라고 어와둥둥 떠받들어주는 시아버지도 있고. 거 조용히 안 해. 당신이 재열이 생일 때마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속상해. 그런 당신 대신 내가 내 아들도 며느리도 다 챙기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럴 거면 먹지 마. 그리고 당신 생일 때 또 얼마나 유난을 떨어. 한우 외식에 명품 선물 사달라고 난리해. 자기 생일하고 막내 생일은 잘 챙기면서 어른이 돼서 부끄러운 줄 알아. 시아버진 누구보다 밥을 푹푹 떠먹고 있던 시모가 민망하리만큼 맹렬히 쏘아붙이셨어요. 시모는 얼굴을 붉혔지만 그 많은 밥과 고기들은 끝까지 입에 밀어넣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니 저와 남편이 더 입을 열진 않았지만 정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건 어쩔 수 없었답니다. 특히 남편 가슴에 자리 잡은 서름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전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좋아 남편과 함께 꾸준히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넉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직 한참 신혼이던 어느 주말 점심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예, 아가, 집이니? 뭐하니? 재열인. 그냥 쉬고 있어요. 남편 아침 일찍 친구 결혼식장 갔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래, 실은 네 시아버지가 이번에 절임 배추를 좀 많이 선물 받았어. 누가 김장철 배추 비싸다고 선물해준 모양인데 우린 원래 김장은 딱 먹을 만큼만 하거든. 그리고 막내도 이번에 일본 출장 간 상태라 이거 나랑 네 시아버지 둘이 다 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힘들고 많을 것 같구나. 네가 좀 와서 돕고 김치도 가져갈래? 아직 배도 많이 안 불러서 괜찮잖아. 재열이도 결혼식 끝나면 오라고 하고. 시모는 제게 김장을 도와주러 와달라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함께 있다 보면 기분 좋아질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고생하실 것 같고 겸사겸사 김장김치도 생기면 좋겠다 싶어 전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에게 전화해 결혼식이 끝나면 시댁으로 오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택시를 타고 가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 너 어디니? 저 김장도로 시댁 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첫 마디를 듣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어요. 늘 차분하던 평소와 다르게 엄마의 목소린 짐짓 격앙돼 있었죠. 역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엄마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김장을 도우러 간다고? 가지마. 네? 그게 무슨... 글쎄 가지 말라면 가지마. 그리고 아예 앞으로 네 시어머니 상종도 하지 말고. 그 여자 아주 추잡하고 끔찍한 여자야. 깜짝 놀랐습니다. 엄만 갑자기 시모를 엄청나게 비난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와락 울음을 터뜨리시기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싶었어요. 전 얼른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곤 택시를 돌려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놀라서 바로 달려왔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뭘 어쨌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다니. 어쩐지 그 여자 낯이 익다 있다 했어. 내가 진즉 뒤를 파봤어 했는데 잘못 받겠자고 넘어간 게 잘못이었다. 네? 아니, 답답하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엄만 바로 달려온 제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서 진실을 들은 전 완전히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 결혼시키고 나서 이상하게 계속 꿈자리가 안 좋았다. 일찍 돌아가신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나와서 말없이 우시다가 가고
네 아버지 살아생전 고생했던 과거 꿈을 수도 없이 꾸기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자꾸만 네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사람 촉이라는 게 참 신기해. 내가 말했었지? 네 시어머니 어딘가 낯이 익다고. 네, 근데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얼마 전에 돈을 주고 뒷조사를 좀 의뢰해봤다. 요즘엔 돈만 주면 사람 뒤도 알아봐 준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세상에, 나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다. 그 여잔 우리 집안의 왼수야, 왼수.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네 아빠도 그렇게 된 거야. 그 진실 속엔 평생 엄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실은 제가 어릴 적 아빠의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이사해야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던 아빤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웬 여자를 아예 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든 그 여자와 함께 엄마를 쫓아내려고 했다네요. 나 이제부터 우리 명주랑 살 거야.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내 집이니까 당신은 선아 데리고 나가. 난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난 이 집 팔고 우리 명주랑 새 집 얻어서 살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엄마 덕에 빚도 갚고 입에 풀칠하고 살았으면서 아빤 상간녀와 함께 엄마 아절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최명주라는 상간녀가 바로 시모였다고 해요. 뭐, 말도 안 돼. 그게 어머님이라고요? 근데 왜 못 알아보셨어요? 아휴, 그렇게 얼굴을 다 뜯어 고쳤으니 내가 못 알아봤지. 그래도 본판은 남아있으니까 나 지금 모양인데 이름까지 명주가 아니라 은희로 개명을 해서 내가 정체를 못 알아챘던 거야. 자기도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건 알았는지 그 여자 우리한테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도 숨겼더라. 그 여자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 동네, 옆 동네에 살았었대. 엄만 개명에 성형수술까지 한 시모를 미처 못 알아보신 겁니다. 엄만 아빠가 시모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한 번, 그 이후에 한 번, 이렇게 딱 2번밖에 못 보셨다고 해요. 그랬기에 더더욱 시모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돈도 없는데 집에서 쫓겨나면 널 데리고 어딜 가나 싶어서 난 끝까지 못 나간다고 버텼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혼녀가 혼자 애를 데리고 살면 여자도 자식도 다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라 널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 근데 기어코 네 아빠는 날 쫓아냈다. 그래서 내가 널 데리고 그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던 거야. 그리고 네 아빠는 네 할아버지가 해주신 집을 팔고 딴 동네에 가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단다. 지들도 동네 사람들 이목은 창피했던 게지. 그럼 아빠는 일하러 간 게 아니라. 그래, 네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었겠니? 근데 부모가 그렇게까지 엉망인 사람인 걸 알면 평생 네 가슴에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내가 숨겼던 거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나타나지만 않았으면 평생 내 가슴에만 진실을 묻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난 이상 어떻게 모든 걸 숨길 수가 있겠니? 난 네가 그 여자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 끝까지 네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한번 그들이 살던 집을 알아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애원하려고. 근데 그때 그 여잔 나한테 소금을 뿌리지 뭐니. 그리고 날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망신을 주더라고. 아빠가 돌아와야 다시 절 온전한 집에서라도 키울 수 있을 테니 엄만 끝까지 아빠를 붙잡으려고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그 집을 찾아간 날 엄마는 아빠에게서 심한 욕설을 듣고 시모에겐 소금 세례와 함께 동네 사람들 앞에서 미친 여자 취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엄만 그 뒤론 다시 그 집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네요. 근데 그 여잔 생각보다 더 악랄한 여자였어. 세상 물정 모르던 네 아빠에게 가진 돈을 다 뜯어내고 심지어 살던 집까지 네 아빠 몰래 처분하고 도망가 버렸다더구나.
완전히 그 여자한테 홀려있던 네 아빠가 그 여자한테 집 명의를 다 넘겼었던 모양이야. 그 배신감 때문에 술독에 빠져있던 네 아빠는 술김에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사고가 나서 그렇게 단명했던 거야. 이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란다. 근데 그 끔찍한 여자가 네 시모였다니. 세상 이런 충격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니? 엄만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널 원수 집안에 시집 보냈다며 울부짖으셨죠. 그런 엄마를 보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전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엄마 혼자 그렇게 가슴 아래 하셨다는 걸 뒤늦게 알면 제가 얼마나 더 속상했겠냐고요. 지금 이렇게요.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셨어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흐느끼는 동안 시모에 대한 분노와 역겨움이 계속 증폭하더군요. 가뜩이나 남편의 어린 시절을 서럽게 만들었던 점 때문에 시모를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집을 무너뜨리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라는 걸 알자 분노를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당장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또한 이렇게 말하며 저와 함께 시댁 가는 택시에 올라타셨죠. 네 시모가 그때 그 여자였다는 걸 안 이상 나도 가서 혼쭐을 내줘야겠다. 과거엔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기만 했지만 나도 그때 받은 서름을 갚아줘야겠어.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더니 마침 딱 남편이 도착해 있더군요. 당신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왔어? 어? 장모님, 장모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장모님? 아니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모와 시아버지도 현관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시모를 보자마자 바로 따귀를 나리셨습니다. 안사돈, 미치셨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돈 소리 하지도 마,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너 나 못 알아보겠냐? 나 윤현자야, 윤현자. 안사돈 이름을 내가 왜 몰라요? 근데 어쩌라고요? 하긴 남의 남편 뺏어다가 두 집 살림 차리게 하는 일이 큰 죄인지도 모르는 여자였으니 본처 이름 같은 건 관심도 없었겠구만. 난 성형하기 전 네 얼굴도 개명전 최명주란 네 이름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넌 내 얼굴조차 기억 못한다 이거지? 하긴 너 때문에 평생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내 얼굴이 폭삭 늙긴 했지. 그래도 적어도 내 얼굴 내 이름을 기억했어야지. 너 때문에 나랑 내 딸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나 강순창이 마누라다. 이제 알아보겠냐? 이 도둑 여편네야. 내가 계속 너 납치돼 있는데 이번에 뒷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 정체를 알았어. 엄마가 쉴 새 없이 몰아붙이자 점점 시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던 시모는 그래도 저희 아빠 이름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그제야 엄마가 기억이 났는지 저와 엄마를 번갈아가며 말을 더듬댔어요. 설마 그럼 제가 그 사람 딸이었다고? 그래, 이제 기억나냐? 내 남편이 너랑 사겠다고 우릴 쫓아내서 우린 그때부터 시궁쥐처럼 지저분하고 처량하게 살았어. 네가 내 남편 돈 다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너 때문에 죽은 뒤 한 푼 상속받지도 못하고 아주 개처럼 고생했다고. 그 돈 가지고 넌 되게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어? 이렇게 팔자 좋게 재혼도 하고. 이서방이 네 아들인 거 알았으면 난 이 결혼 절대 안 시켰어. 사돈어른, 제 말 들으면 대충 아시겠죠? 저 여편 내가 얼마나 썩은 인간인지. 저 여자 때문에 난 우리 아까운 선아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여잔 저렇게 잘 살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엄만 크게 충격받은 표정인 시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으셨습니다. 충격받긴 마찬가지였던 남편은 너무 흥분해서 휘청거리기까지 하던 저희 엄마를 황급히 부축했죠.
엄만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서봐, 자네가 저 여자 친자식이 아닌 건 알지만 세상에 이런 잔인한 우연이 어디 있나. 난 우리 선아가 저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사는 꼴 절대 못 보네, 못 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열, 네가 뭐가 죄송해? 아무 죄도 없는 남편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엄마에게 사과부터 하더군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시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엄마의 어깨를 밀치는 겁니다. 이봐요. 그래, 내가 그때는 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금방 콩깍지가 벗겨져서 헤어진 것뿐이고 돈은 그냥 헤어지면서 겸사겸사 좀 챙긴 것뿐이에요. 탓하려면 멍청했던 그놈을 탓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요? 내 남편? 그놈이야. 내가 평생 가슴속을 찢고 또 찢었지. 근데 그놈이 원망스럽다고 네 죄가 없어져? 사랑? 웃기고 자빠졌네. 뭐 겸사겸사 챙겨? 그건 엄연한 도둑질이야.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널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겠지만 내가 똑똑히 네 죄를 기억하고 있어. 나한테 소금을 퍼붓던 네 악랄한 표정도 모두 다. 성형 그렇다 쳐도 너도 과거가 캥기니까 개명도 하고 살아온 동네까지 숨긴 거 아니야? 맞지? 아이 좀 그 개명 얘기 좀 그만하세요. 시모는 시아버지 쪽 눈치를 보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시아버진 시모의 과거도 본명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그러니까 시모는 시아버지와 재혼할 때부터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숨겼던 거예요. 그러다 저와 엄마로 인해 그 추잡한 과거가 까발려진 거고요. 그동안 엄마와 힘들게 살았던 기억, 엄마가 저 몰래 눈물 짓던 숱한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전 울분에 차서 시모에게 악을 썼죠. 남의 인생 망칠 땐 다가올 미래는 생각 못하고 마냥 즐겁기만 했죠. 이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실행되는 법이라고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가 우리 힘들게 만들었던 만큼 제발 평생 천벌받고 사세요. 제발 평생 불행하게 살다 곱지 않게 가버리시길 바래요. 전 이제 그쪽 시어머니를 절대 못 모십니다.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전 집안의 원수인 그 여자 앞으로 가족으로 살아갈 자신도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전 흥분한 나머지 계속 휘청거리던 엄마를 지탱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시아버진 그런 우리를 멍하니 보기만 하셨고요. 그래도 남편은 우리를 따라 나와 저와 함께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상세한 진실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존재 자체가 장모님께 상처인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닐세. 자네가 무슨 죄겠나. 자네가 서럽게 자랐다는 세월이 못된 그 여자의 성미 생각하니 더더욱 짠하게 느껴지네. 자네도 오늘 많이 놀랐지? 하지만 이서봐. 내가 아무리 자네를 아낀다고 한들 나는 아까 말했듯이 네, 압니다, 장모님. 집사람을 저희 어머니와 엮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요. 근데 장모님, 전 정말 저희 집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전 어차피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보고 사는 거지 어머니한테 정도 없어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집사람과 뱃속 아이와 헤어질 바엔 제가 아예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전 오히려 어머니보다 장모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절 내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자네를 내치겠나.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맙네. 평소에 너무 착했던 남편까진 엄마도 저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남편이 잘 처시만 해준다면 이혼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뒤 남편과 전 한동안 충격받은 엄마의 곁을 지켰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출퇴근까지 하며 지극정성으로 엄마의 충격을 달래주었죠. 그리고 그 사달이 났던 바로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시아버진 저희 엄마에게 말 그대로 머리를 숙여 사과하셨어요. 제가 늙어서 그런지 어젠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정신이 없어서 사부인을 그냥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재열이한테 통화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잘 전해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만 잘하는 척했던 집사람한테 거의 속다시피 해서 한 재혼이라 집사람 성품이 좋지 못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더 끔찍한 사람일 거라곤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을 대신해 이렇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아버지의 거듭된 사과에 엄만 조용히 괜찮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죄인은 심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혼한 시아버지의 잘못은 아니라면서요. 전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엄마 제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죠. 죄송하지만 아버님, 전 앞으로 시댁에 못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겠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재열이한테 고약한 새엄말, 너한테는 아주 끔찍한 시어머니 만들어준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하구나. 평생 안 와도 절대 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재열이랑 이혼 안 해준 걸 내 고마워하면서 살 거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간 뒤 다음 날엔 한국으로 귀국했다던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신우인 휴대폰 너머에서 엉엉 울었죠. 저희 엄만 진짜 왜 그럴까요? 오빠한테도 평생 그렇게 잘못해서 제가 오빠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새언니. 그리고 그래도 우리 오빠 안 버려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시몰지휘한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시모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평화롭던 시간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시모였어요. 며칠 뒤 시모는 친정으로 찾아와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안사돈, 제가 저번엔 경황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어쩌겠습니까?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딱 봐도 하나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건만 시모는 애써 눈에서 즙을 짜내듯 하더라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어쩌겠냐는 성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요. 아직 엄마 집에 있었던 저와 남편은 그런 시모를 벌레 보듯 바라보았죠. 그때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유, 아니 사람이 사과하는데 이 여자가 진짜? 왜? 너도 전에 제발 남편 좀 돌려달라고 애원하던 나한테 소금 뿌렸지? 그래서 나도 뿌려줬는데 뭐가 문제야? 사과? 사과를 한 박스 가져다 줘봐라. 내가 널 용서하나? 이 쓰레기 같은 여편네야. 여기서 썩 꺼져. 내가 이 소금 세례 똑같이 돌려주려고 일부러 문 열어준 거야. 엄만 시모에게 굵은 소금을 단지째로 가져와 소금 세례를 퍼부어 준 겁니다. 과거 시모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된통당하자 시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선 욕설을 퍼부으며 시근덕댔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가 다 써버린 그 돈이 나오기래 어쩌기래. 성질 더러운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아줌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짓거려요? 과거엔 우리 아빠 등이 없고 기세등등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줌마 옆엔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도 나도 우리 엄마 옆에 있고 아버님도 아줌마 편 절대 안 들어줄 거라고요. 한 번만 더 함부로 말짓거리면 그땐 이 정도 소금 세례는 절대 안 끝날 줄 알아요. 제 으름장의 시모는 귀와 목까지 시뻘개지며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때 시모는 시아버지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생활비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역시나 거짓 사과를 하러 왔던 거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끝까지 자존심을 세운 시몬. 결국 정말로 생활비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얼마 뒤 시몬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애걸복걸하더라고요. 예, 재열아. 네 아버지 나한테 진짜로 모든 돈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앞으로 절대 생활비도 안 줄 거니까 뭐든 쓰고 싶으면 나가서 직접 돈을 벌어오래. 아이, 어떻게 그 양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막내한테라도 용돈 좀 달라니까 나한테 너무 실망했다면서 요즘 나랑 말도 안 해. 재열아, 난 평생 제대로 일한 적도 없다. 아이, 그런 내가 60 먹어서 무슨 일을 하니? 제발 네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 좀 해다오. 그래도 내가 친자식도 아닌 널 이렇게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엄마요? 아버지가 벌어온 돈 받고 사니까 하는 수 없이 절 키워준 거지. 어머님 평생 제가 아니라 막내 엄마기만 하셨잖아요. 그래도 저 키워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여태 자식돌이도 하고 산 건데 어머니는 애초에 누구에게 대접받을 자격이 안 되는 분이셨네요. 심지어 범죄자이기까지 했던 어머니를 보니까 경찰인 제 직업이 부끄러워집니다. 평생 그렇게 절 홀대하더니 이제와 제가 아쉬워진 모양인데 전 제 아내랑 저희 애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장모님과 집사람을 위해서라도 저 이제 그 집 안 갑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나의 시모 번호를 차단시켜 놓더라고요. 시누이까지 자신의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며 그렇게 시모는 외톨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정말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게 많이 미안해하던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오히려 저희 집으로 가끔 놀러와 우리를 만나고 갔죠. 최소한 두 사람에겐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전 시모를 향한 원망을 두 사람에게까지 전가하진 않았어요. 시아버진 그래도 자식 낳고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시모를 내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으름장을 놓으신 대로 시모에게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결국 시모는 건물 청소일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저와 남편은 여전히 시댁엔 발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또한 여전히 시모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며 저희와 저희 아들을 보러 따로 놀러 오시곤 해요. 저번에 술 한잔을 하시곤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에서 나 아무도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일하기도 힘들다면서 자기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더구나.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 옆은 날 보는데 아주 없던 정도 뚝뚝 떨어져. 하다못해 이제 네 시누이까지 그냥 자기 엄마랑 갈라서라고 하는데 요즘 나도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다. 시아버지 같은 분이 어쩌다 그런 여자 인연이 되셨는지 아직도 참 모를 일입니다. 전 여전히 시아버지가 좋아요. 남편도 시아버지껜 효자 노릇하며 잘 지내고 있고 우린 시누이도 잘 챙기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시모와 이혼하지 않는 한 여전히 시댁엔 발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속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시아버지가 비로소 결단을 내리신다면 그 이후엔 우리도 더 편하게 시아버지와 시누이와 왕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끝내 시아버지께 버림까지 받을 시모의 꼴이 처량하기 짝이 없을 테지만 그 여자로 인해 저희 엄마가 받아야 했던 아픔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주 고소하고 앞으로도 시모가 나락의 길만 걷길 바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서방 왔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도 왔네. 얼른 들어와. 이서방, 자네가 저번에 장어 먹고 싶다길래 내가 좀 사다 놨어. 이 장모가 오늘 우리 사이 기력 보충 좀 시켜주겠네. 장모님, 그럼 전 둘째 손주 안겨드리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만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가게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비록 시모는 미울지언정 엄만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예뻐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여자 아래에서 힘들게 자랐을 남편에 대한 연민이 더 강해지셨죠. 남편은 자신도 저희 아이도 너무 예뻐해주는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해요. 지금은 엄마가 계속 거절 중이시지만 언젠가 저희 엄마가 더 나이 드시면 꼭 모시고 살자고 말해주는 남편이 참 고맙습니다. 전 그런 남편과 함께 앞으로 아이도 잘 키우고 저희 엄마 시아버지도 잘 챙겨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외톨이가 된 시모가 더 약이 올라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요. 제가 그렇게 잘 사는 것이 힘겨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보상이라는 엄마의 말을 잊지 않으면서요. 간혹 자신의 잘못을 세월이 자연스레 덮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자신의 정체도 감추며 살다 보면 자신도 평범한 사람처럼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반성의 기미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마치 제 시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을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겐 작은 기회의 틈이 생길지 몰라도 진심 어린 반성조차 없는 이들에겐 나락뿐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